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선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둔 26세 전업주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임신을 계기로 퇴사했습니다. 제 남편은 병원장의 아들 김호연입니다. 남편은 병원 총무과에 속해 있었고 병원 병영을 위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좋아해줘서 오고 가며 인사하다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 자연스럽게 사귀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8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충격 때문에 당시의 일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지만 오빠에게 들은 바로는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고 오랜만에 두 분이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부모님 댁에 맡겨져 있었고 조부모님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의 표정과 말씀을 오빠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저녁에 돌아올 거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씀이셨겠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저는 오빠와 싸우지 않아요. 오빠는 그때부터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주는 저에겐 아빠 같기도 한 존재입니다. 제가 가장 의지하는 소중한 가족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우리를 시설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부모님이 사고가 난 날 함께 있던 조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로 해주셨어요. 앞으로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조부모님 집 식탁에서 들었을 때를 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슬픔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넷이서 가족이야. 어떤 때라도 우리 4명은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해.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살며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슬프고 힘들지. 괜찮아. 너희들 잘못은 없어.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사실 그날 우리는 외조부모님께 맡겨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사정이 되지 않으셔서 친조부모에게 맡겨졌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할아버지와 계속 가업을 잇는 것에 대해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두 사람은 아침부터 말다툼했대요. 할아버지는 딸기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꽤 괜찮지만 아무래도 날씨나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경기 상관없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업을 이어달라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와의 다툼을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보낸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친조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하였고 하굣길이나 쉬는 날에는 딸기 하우스를 돕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무렵에 품종 개량에 성공했고 작고 맛있는 딸기는 TV에도 나오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제철 딸기는 항상 완판이에요.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상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정기적인 납품 계약도 했었고 저와 오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우리였지만 엄격하고 성실한 할아버지와 따뜻한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 없이도 잘 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하게 살던 우리는 대학 진학을 계기로 조부모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는 국립대학에 진학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아버지와 같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살아가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간호사를 목표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조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일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저는 오빠의 아파트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졌을 때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병문안을 갔고 퇴원 후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부모님 집에 갈 거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간병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소중한 딸기 하우스도 있고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빠는 저를 생각해서라도 대학교는 졸업하라고 엄청 반대했습니다. 한편 오빠는 계속 할아버지의 딸기 하우스를 물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분명 아버지와 싸우고 헤어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단호히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 후 공무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빠는 할아버지께 부탁해서 결국 할아버지의 후임자로 딸기하우스 운영을 돕게 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딸기하우스를 도와주긴 했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할아버지한테 귀찮을 정도로 맛있는 딸기를 알아보는 법이라든가 키우는 법이라든가 비법을 많이 물었어요. 어쩌면 오빠는 조부모님과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조부모님 댁에 가서 할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오빠는 매일 할머니 병간호와 딸기 농사를 병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멋지게 한방에 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은 입사 1년 후입니다. 너무 빨리 출가 외인이 돼버렸지만 저는 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성대한 결혼식에 오빠는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와줬어요. 그때 오빠와 할아버지의 기쁜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결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 혜선이가 기쁘다면 나도 기뻐. 돌아가신 엄마 아빠도 혜선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계실 거야.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친척이 계속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간병인과 함께 영상을 봐주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푹 쉬라며 집안일도 모두 대신해줬어요. 할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할머니의 빈자리를 괴로워하셨어요. 오빠는 그런 할아버지를 열심히 보살피며 딸기하우스 운영에 힘썼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이에요. 도와줘, 오빠. 아기를 품에 안고 앙상해진 저를 본 오빠는 깜짝 놀라했습니다. 한겨울 심야인데도 외투도 입지 않고 덜덜덜 떨면서 도와달라고 하니 누구나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와. 몸부터 녹여야겠다. 오빠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기만은 지키고 싶어서 도망칠 때 서둘러 담요에 싸웠기 때문에 따뜻한 담요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여동생에게 이런 짓을 한 게 누구야? 오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저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안심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고마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사실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나 오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줄게. 저는 결혼 후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것과 조부모님에게도 일과 건강 때문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해 주신 시부모님께서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정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는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고 시아버지는 재혼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진짜 가족과 다름없어 보이고 어떤 가족이든 유대감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에 기뻤어요. 시아버지는 다정한 분이셔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시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푹 쉬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저에게 시아버지의 다정한 말들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보, 혹시 며느리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다 늙어서 주접도 적당히 떨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이 꼭 티를 낸다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아들 체면이나 제대로 세워주겠어? 가난하게 자란 너와 이 집은 수준이 맞지 않아. 빈부격차가 많이 나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이런 막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다시 하도록 했고 심할 때는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저만 식탁에서 밥을 못 먹게 한다거나 얼마 전에는 신발에 압정 같은 게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제법 잘 살아서 이모부님이 가업을 이어받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점점 확장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 착취를 일삼았어요. 쉬는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눈치가 보여서 다들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몇 번 목격한 게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의 후계자인 거 몰라? 내 말 안 따르면 나중에 이 병원 물려받았을 때 다들 뼈도 못 추릴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겠지. 신입 직원에게 화풀이도 했어요. 이거 누구 담당이야? 비품이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해? 재고 소진 전에 넉넉하게 주문 넣으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해? 유치원생이야? 제발 좀 월급 받으면 돈값을 좀 해. 간호사나 총무격리과 직원들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무심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잠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반항적인 말을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격분했고 다음 날부터 제가 말을 걸어도 피하기만 했어요. 오래전부터 며느리에게 너무 잡혀있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아버지는 제 구세주였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괴롭히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질환으로 알아 누우시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그간 고생하신 시아버지를 짐작 취급하고 저에게 간호도 맡으라고 했어요. 마치 가정부 같은 삶입니다. 아기를 업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집살이도 견뎌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 때면 시아버지가 몇 번 화를 내주셨지만 기력이 쇠해져 누워만 있을 뿐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무서울 게 없어져 저를 점점 고달프게 했어요. 당신
아직도 며느리 감싸는 거야? 요단강 건널 때 며느리도 데려가려고 그래?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말이 왜 그래? 멀쩡한 며느리를 누가 데려간다고 그래?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입은 아직 살아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거기 얌전히 누워서 TV나 봐. 그렇게 계속 나불대면 당신 저승길만 시끄러워지는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시아버지까지 괴롭히셨어요. 저는 여전히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었어요. 뭘 잘했다고 배불리 밥 먹으려고 해. 우리가 먹고 남은 거로 비빔밥이나 해 먹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점점 식욕이 없어져 갔고 거울 속 저는 많이 여위고 해골이 도드라져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 갑자기 확 늙어버린 거 알아? 이게 원래 모습이야? 완전히 사기네. 나는 네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할머니 같은 얼굴을 쪽팔려서 데리고나 다니겠어?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집에 제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저뿐이라면 뭐든 참을 수 있었겠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부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저를 몰아붙여 놓고 두 사람은 아직 부족한가 봐요. 이번엔 제 소중한 아들까지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를 이을 아들인데 지혜미가 멍청해서 머리도 닮을까봐 걱정이네. 야, 시끄러우니까 애 좀 그만 울게 해. 똑바로 애 안 봐? 아들에게 아무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까지 괴롭히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감싸주신 시아버지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시아버지는 바로 버림받을 게 뻔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 행동하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오빠한테 도망가. 그렇게 말하고 시아버지는 서랍을 열라고 하셨어요. 서랍 속에는 5만 원짜리가 10장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그거면 차비는 될 거야. 그거 갖고 얼른 도망가.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미련 없이 떠나도록 해. 손주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에게 받은 50만 원을 들고 오빠에게 향했습니다. 몰래 도망치느라 아들을 감쌀 담요만 겨우 챙겼어요.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는 지켜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이 식지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담요로 아들의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도망 온 경위를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도 오빠도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참고 잘 견뎠어. 오빠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와 오빠의 말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오빠가 다 복수해줄게. 훗날 저는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가 봐주신다고 해서 부탁하고 왔습니다. 시댁에는 아무 말 없이 뛰쳐나온 터라 괜한 소란에 귀찮아지기 전에 먼저 손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왔어. 돌아왔어. 남편은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오랜만이야.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짐 좀 가지러 왔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인데 허락도 없이 어디서 지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며느라, 가긴 어딜 간다는 거니? 그럼 이 집의 살림은 누가 해? 내가 할까? 얼른 들어와서 밀린 집안일부터 해. 도대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요새 딸기 하우스 많이 힘들죠? 할머니 돌아가셔서 혹 좀 떼나 싶었는데 여동생 데려가서 또 혹 붙이려고요? 그렇게 계속 혹 붙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시어머니는 오빠를 무시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 무시하고 짐 찾고 오겠다고 말하고 부엌 옆 세탁실로 갔어요. 세탁기와 각종 세제들 옆구석에 제 물건과 아들의 옷가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고 오빠가 말했어요. 여동생은 왜 방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요? 가정부가 일을 잘못하는데 방까지 줘야 해요? 부엌이면 빛, 바람도 막아지고 충분하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짓거리는 걸 다 무시하고 서둘러 시아버지 방으로 가봤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를 보자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잘했어. 오빠한테 간 거 정말 잘한 거야. 시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그날은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저는 할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한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확실하게 단판 짓고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이혼 신고서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이혼한다고 한 거니까 양육비라든지 위자료 같은 건 일절 기대하지 마.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남편을 사인하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 욕설이 담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방지게 누구 협박하는 거야? 물론 저는 녹음 같은 건 생각도 못했었고 그럴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이건 시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녹음하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몰래 저한테 줬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도 이참에 이혼할 거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여기서 멀리 떨어진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낼 거야. 원하던 건데 대신 말해주네. 그런 거라면 기꺼이 이혼해줘야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렵게 됐어요. 모든 매장에 저희 딸기를 드릴 수 없으니 계약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지금 2년을 끊고 나가는 마당에 이 사람들과 계속 엮일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이모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사실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투자를 해서 사업 확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잘 안 됐어요. 요즘 인기 있는 우리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신상품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전화가 끊기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하냐고 10원짜리 하나 못 챙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들렸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말하며 계속 혼나셨어요. 긴 통화가 끝난 후 자신이 어느 입장이었는지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연거푸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이럴 테니 제발 계약만은 계속 진행해 주세요.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저도 오빠도 할아버지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한 한 명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병원만 물려받으면 돈 걱정할 필요 없어. 만약 제가 질척거리면 양육비나 위자료도 그냥 원하는 대로 줘버릴 수 있어. 그리고 병원에 이쁜 간호사들 많으니까 재혼하면 되지. 그런 남편에게 오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던 병원이 팔린 거 모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오빠는 법대를 졸업했던 터라 변호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바로
바로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호연이, 너는 얼른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하면서 남편을 입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힘든 와중에도 계속 보살펴준 저를 입양해 주셨고,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유서도 공증받으셨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까 이혼 신고는 없던 걸로 하자고 짓거렸습니다. 좋다고 사인하더니 자업자득이죠. 그 후 시부모님은 녹음한 게 있어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계속 상담받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월세도 밀리고 직장도 아직 못 구했다는 소문이 들리네요. 시아버지는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만족스럽다며 자주 연락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앞으로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